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들더니만 아주 통쾌한 일이 생기게 되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일이었다면 혼자서만 속 시원해하고 말았을 텐데 정말 남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었지 뭐예요. 이런 이야기는 혼자 알고 있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으니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참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런 날이 오기까지 혼자 서럽고 서운하고 막막했던 시간들을 견뎌내게 된 것들까지 전부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연애를 했고 당연한 수순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님이었는데 거래처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늘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느라 퇴근이 늦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오기도 하고 일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늘 발에 땀이 나게 뛰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덜 일해도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은 늘 늙어서 저를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사업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열심히 발로 뛰어도 거래처에서 등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작아지고 벌이가 줄어들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남편은 항상 우울해했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갔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기 때문에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당신이 그동안 벌었던 돈 내가 아껴서 잘 모아뒀으니까 우리 한동안은 걱정 없을 거야. 돈이 있어? 그러면 이번에 정말 나 믿고 한번 투자해봐. 내가 이번 거래처만 뚫으면 우리 다시 이전처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니까. 이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마당에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나는 당신이 지금이라도 사업 정리하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벌써 이 사업을 운영한 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일으켜 세울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어렵고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 말고는 없어. 취직하는 게 왜 어려워? 아유, 당신이 사업을 운영했던 경력도 충분하고 오히려 신입사원들보다 당신 같은 경력직이 훨씬 이직하기도 쉬울 텐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력서를 넣어보는 건 어때? 나 요즘 무서운 마음도 들어.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망해버릴까 봐. 아휴, 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당신 굶기는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 옆에서 내조나 잘해줘. 남편은 망해가는 사업의 끈을 놓지 못했고 결국에는 저를 설득해서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조리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두려운 마음은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죠. 남편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아주 작았던 사업체였으나 큰 빚을 남기고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지만 남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탈해했기 때문에 제가 속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제일 마음고생하고 힘든 건 남편일 테니 저는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남편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남편을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사업체에서 나온 빚더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만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또한 판매의 1순위가 되었죠. 빚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모든 걸 정리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던 탓에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빚은 빚을 낳기 마련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하나 처분을 해서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동안 남편이 꽤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업체는 계속 하락세였고 이리저리 돈을 빌렸던 곳이 많았더라고요.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제 착각이었죠. 남편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진지하게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이 괜찮은 일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고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집을 팔아치우고 이사를 갈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제 몸이 좋지 않더라고요. 쉽게 피곤하고 머리도 무거운 것 같고 다리도 붓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월경이 늦어지나 보다, 몸이 많이 좋지 않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임신을 했나 싶어서 약국에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줄이 떡하니 뜨는 겁니다. 아이를 가져서 참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망했지, 집은 팔아치웠지, 오갈 곳이 없는데 임신이라니. 여보, 내가 지금 우리 상황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 나 임신했어. 오늘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7주 차라고 하더라. 벌써 입덧이 시작될 거래.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야,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 좋다.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내가 더 힘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볼게. 나는 솔직히 막막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조금 더 일찍 찾아오지. 아니면 더 늦게 찾아오지. 하필 우리 부부가 제일 힘들 때 찾아왔을까 싶어서. 이건 전부 우리가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는 사인인 거야.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발로 뛰라고 하늘이 점쳐주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나야 좋은데 난 아무래도 걱정이 더 먼저 드는 건 사실이야. 임신하고 나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당장 우리 지낼 곳도 없어지는 마당에 애는 어디서 키워? 나는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우리에게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나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간다면 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처가댁이라도 가서 지내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해보자. 응?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이를 포기하지 말자고 말을 해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호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노가다라도 뛰어서 저와 아이를 위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아버린 탓에 지낼 곳을 찾아야 했는데 남편 말대로 친정에 가서 지내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었어요. 친정집은 제주도에 있었고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당장 먹고 살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거든요.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남편이 하던 사업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멀었거든요. 게다가 제주도 내에 있는 관광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음식점을 차릴 수도 없고 펜션 같은 걸 하기에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집에서도 저희 부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늘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 밑으로 남동생도 하나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살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는 남동생 결혼을 먼저 생각하셔야 했어요. 게다가 남동생도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니 결혼을 해서도 친정집에서 같이 살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미 남동생 부부가 들어가서 살기로 한 집에 저와 남편까지 빌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임신이 썩 즐겁진 않았어요.
친정집에서 큰 돈이라도 한번 통 크게 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난색을 표하셨기 때문에 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뭘 했냐고요? 친정집에서 이렇다 할 성의를 표하지 않으니까 입을 싹 씻으시더라고요. 아니, 딸이 임신까지 했는데도 사돈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냐? 아무리 그래도 사위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셔야지. 우리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정도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 잘 알지 않니? 당장 저희 전셋집 구할 돈도 없어서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대요. 걔가 그럼 이대로 주저앉겠다고 하겠니? 아유, 내 아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업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몇 년간 잘 굴러가는 것 같더니만 애초에 뿌리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는데 아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한다. 일은 이미 전부 벌어졌으니까 저희는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돈도 갖고 다시 일어서 볼게요. 우리도 돈이 없다니까. 삶아 아들 일인데 입 싹 씻고 모른 척 할까봐. 게다가 손주까지 생겼다는데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오갈 곳이 없이 막막한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임신까지 했는데 반자 새 방에 들어가 살게 할 수는 없지. 시어머니는 큰 돈을 당장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저희 부부에게 시댁에 들어와 살으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가 시댁에 들어가서 합가를 하고 싶겠냐 하시겠지만 전 사실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지내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임신 중이기도 했고 제가 결혼을 한 뒤에 시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연이어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시댁에서도 지원을 해주느라 등골이 휘는 상태였는데 시동생 집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서 6개월에 공백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동생이 입주를 하기로 했던 전셋집 계약이 뒤로 밀리면서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시동생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6개월 얹혀 살게 되었거든요. 저도 결혼을 한 상태였으니 시댁에 자주 방문을 할 때였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시어머니가 시동생 살림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잔소리도 하지 않고 시집살이 같은 걸 시킬 마음도 없는 것 같아 보였고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동서가 무척이나 잘 지내는 걸 보게 되었죠.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 눈밖에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는데 어쩜 저리 딱딱 집안일도 잘하는지. 에이, 어머님께서 하나하나 다 잘 챙겨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할 것이 없던데요. 마음 같아서는 6개월이 뭐예요. 6년은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님, 저희 전세 계약 취소하고 그냥 여기 눌러 붙어 살까요? 어머님도 덜 심심하고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가 둘이 살아야지. 다 늙어 빠진 우리랑 살면 재미가 있겠니? 그리고 요즘은 시어미가 눈치 보는 시대라고 하더라. 내가 너네 눈치 보고 살아서야 되겠니? 나도 내 집에서 2다리 편히 뻗고 잠 좀 자자. 어머머, 제가 언제 눈치를 드렸다고 그래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저희 분가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셨죠? 그래,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식성 파악 전부 해놨으니까 집에 놀러만 오면 먹을 거 잔뜩 해놓고 있으마. 말만 그러지 말고 자주자주 놀러와야 한다. 두 사람이 매일같이 팔짱을 끼고 장을 보러 다니고 음식을 같이 만들고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떤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슬쩍 끼고 싶긴 했었거든요. 물론 시자가 붙으면 다 최악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하는 모습만 보면 저도 당연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시댁에 들어가 살아도 안 불편하겠냐고 넌지시 물어봤는데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좋다고 말을 했죠. 임신까지 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진 않았고
저도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으니 아이에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집이 망해버려서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제가 시댁으로 이사를 하는 날 일을 도와주겠다면서 시댁에 찾아왔더라고요. 솔직히 동서랑은 성격이 잘 맞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가 따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사를 돕겠다고 찾아왔다고 해서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동서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살갑게 굴어도 저에게는 크게 살갑게 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창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짐 정리를 도와주기는 개뿔 시어머니가 도와주려는 것까지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본인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동서가 글쎄 그걸 왜 어머님이 하냐면서 막더라고요. 임신 초기는 지난 거 아니에요? 형님 벌써 배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형님이 임신을 했어도 어머님보다 힘이 훨씬 좋겠죠. 어머님, 저랑 좀 쉬어요. 아침부터 이삿짐 나른다고 쉬지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밤에 몸살이라도 나겠다. 아유, 아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여기 남은 거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빨리 해치우고 밥이나 시켜 먹자. 집이 어수선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겠네. 원래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잖아요. 앞으로 어머님 댁에 자주 놀러 오지도 못하겠어요. 형님이 계셔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만나요, 어머님. 내가 있으면 불편해서 그래요? 걱정 마요, 동서. 내가 동서한테 잔소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편하게 이전처럼 놀고 오고 그래요. 제가 어머님만 챙기면 형님 삐지시는 거 아니에요? 괜한 분란 조장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밖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밥은 언제 시켜요? 여기 근처에 진짜 배달 맛집 중국집 있는데 아직도 장사하시려나? 저 여기 살 때 가끔 시켜 먹었잖아요. 그럼 그 집 아직 장사한다. 내가 번호를 어디 적어뒀었는데 거기 가서 뭐 짜장면이나 세 그릇 시켜 먹을까? 형님이 쏘는 건데 탕수육도 시키고 깐풍기도 시키고 해요. 앞으로 얻어먹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딱 제대로 상차림 받아 먹어야죠.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는데 탕수육에 깐풍기 이야기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사정 뻔히 알고 시댁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까지 아는 동서가 저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팍 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잔소리도 안 할 테니 자주 놀러 오라고 했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동서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동서에게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말을 했더니만 이 기집애가 정말로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는 탕수육에 고추 잡채, 깐풍기까지 시키더라고요. 짜장면 세 그릇에 탕수육 하나면 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마음이 팍 상해버렸죠.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거실에 둘러앉아서 짜장면을 먹는데 어찌나 말이 많은지 짜장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저희도 아파트 계약건만 아니었으면 여기 눌러붙고 싶었다니까요. 물론 어머님이 불편하시겠지만 신혼부부가 다 늙어 빠진 우리랑 살아서 뭐가 즐겁고 재미있겠니. 당연히 나가 살아야지. 첫째네한테도 합가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님께서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같이 사는 내내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어머님이 전부 다 해주셔서. 얘는 너네 집 일은 네가 다 했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면을 살려주려고 그래. 이쯤 되면 뭘 시키려고 그러는지 무섭다 얘. 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소리죠. 어머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니까 저희도 분가할 때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잘해줬다, 신경 쓸 일 하나 없게 하나하나 살펴줬다 하니까 저도 속으로는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살가운 며느리에 속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주를 떡하니 임신한 첫째 며느리니까 저에게도 비슷하게 해 주시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동서니깐 가능했던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에 저랑 동서는 차이가 나는 며느리였던 거죠. 게다가 동서 성격이 워낙 여우 같고 눈치가 빨라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잘 파악했고 시어머니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집만 골라 하면서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곰같이 눈치가 없는 저랑은 판이하게 달랐으니 시어머니도 저랑 같이 살면서 동서랑 자꾸 비교가 되는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시동생이랑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는 동안 시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만한 직업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도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는 거의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집 계약 문제로 6개월 동안 같이 사는 동안 교사인 며느리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시어머니도 동서 눈치를 보면서 잘해주셨던 거예요. 반면 저는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 남편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이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면서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아들 돈이나 뺏어 먹고 집에서 놀고 먹는 첫째 며느리였던 거죠.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놀면 뭐하냐, 남편의 업장에 가서 일도 좀 도와주고 해라 하셨었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막내였던 직원이 사장이랑 결혼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저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불편해했죠. 직원도 몇 명 없는 작은 사업체였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출근을 하는 게 더 지옥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그런 부분을 10분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퇴직을 하는 걸로 마무리했던 거고요. 저와 남편은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했던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그저 제가 남편의 돈을 빨아먹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걸 내내 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동서는 같이 사는 동안에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어머니랑 마주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부딪힐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기분 좋게 집안일을 했고 하는 김에 동선의 살림까지 대충 봐주셨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임산부였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항상 시어머니랑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제가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설쳐도 임신을 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가서 쉬라고 하셨죠. 임신을 하고 나니까 쉽게 몸이 붓기도 하고 잠도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저도 살림을 같이 돕고 싶어도 피곤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일이라도 할라 치면 그 꼴이 또 시어머니의 성에 차지 않는 건지 저에게 핀잔을 주듯이 그냥 방에서 쉬는 게 돕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임신을 한 며느리가 아주 상전은 상전이다. 내가 너한테 설거지 하나 시키기가 어려운 걸 보면 말이다. 아유, 어머님, 설거지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오늘 설거지 할 것도 많지 않던데. 설거지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아이고, 다 늙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게 될 줄이야. 그러기에 사업을 왜 해가지고는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이지만 아주 답답해 죽겠다.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남편 사업이 계속 하락세는 아니었잖아요. 돈을 잘 벌 때는 저희도 살림 넉넉하게 했어요. 그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잔소리도 하나 못해?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우리 둘째네 봐라. 부부가 떡하니 교사니까 얼마나 좋아. 명예도 있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내가 둘째네 손주들은 걱정도 없어. 부모가 교사인데 공부는 얼마나 잘하겠어? 아유, 어머님, 요즘은 조기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교사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라고 죄다 똑똑하겠어요? 그만큼 공부시키고 노력하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억소리가 절로 난다고 하더라. 너네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다들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는 거다. 나라 돈 받으면서 일을 하면 걱정 하나 없이 살 수 있잖아. 아유, 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그이가 공무원에 어울리기나 해요? 민원인이랑 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아이, 우리 아들 성격이 어때서 그래? 어릴 때부터 애가 때 한 번 안 쓰던 애야. 얼마나 유순하게 컸는데 싸움 박질을 할 거라고 단정을 짓고 그러니. 그리고 공무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다들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성질 죽이고 사는 거지. 그냥 자기 그릇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둘째 며느리는 알아서 척척 잘만 하는데 너는 어찌된 게 애가 곰탱이 같아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남편 사업이 망했으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매일 그렇게 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거야 진짜? 제가 임신을 안 했으면 나가서 뭐라도 했겠죠.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 변명은 누가 못하냐. 요즘은 임신을 해도 일할 곳 많다고 하더라. 남녀 평등이라는 말도 몰라. 언제까지 집에서 탱자탱자거리기만 할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일자리 알아봐서 가게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아휴,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라 이 소리야. 공무원은 아무나 하나요? 저도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나면 어디든지 나가서 일을 할게요. 어머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애 낳고 뭘 하겠어? 애 키운답시고 집에만 처박혀 있겠지. 아, 이래서 너네 돈 모아서 분가는 하겠니? 이고, 내 팔자야. 이제는 노후를 좀 즐기나 했더니만 아이 꼼짝없이 자식들한테 붙잡혀서 손주 키워주게 생겼네 진짜. 요즘은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대요. 저도 벌써 대기 신청 걸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님께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 진짜 속상해요. 둘째네는 연금도 나중에 따박따박 나온다고 하던데 너네는 노후자금은커녕 빚 갚느라 정신이 없으니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둘째네는 말이다. 어찌된 게 나한테 걱정거리 하나 떠넘기지를 않는데 아니 너네는 매일같이 내 속만 썩이고 있니?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머님, 저희도 잘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곧 찾아서 나갈게요. 말은 누가 못해? 장남내가 말이다. 떡하니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남은 가족들을 챙기고 보살필 줄 알아야지. 아니, 어찌된 게 이건 장남내가 더 걱정거리니 원. 둘째네는 말이다. 이번에 집 산다고 돈 모으고 있는데 아니, 너희는 있는 집까지 날려먹고 앉았으니 내가 걱정을 안 하고 배겨? 어머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다시 일어설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저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눈만 마주치면 한숨으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어찌나 동서애와 비교를 하던지 매번 같은 이야기를 질리지도 않게 하는데 귀에 정말 피딱지가 앉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변명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에게 끼운 색안경을 벗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저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어내는 것 마냥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을 하셨고, 저는 얹혀 사는 입장에 눈밖에 나기 싫어서 그 잔소리를 전부 감내해야만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얹어도 손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저 성의 없이 네네 하면서 잔소리의 끝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일상보다 더 짜증이 났던 건 가끔 가다가 시댁에 찾아와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저를 무시하는 동서였어요. 동서는 마치 저에게 크게 대인 사람인 것처럼 은근하게 저를 까내리면서 무시를 하는데, 대놓고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동서가 더 미치게 얄밉더라고요. 동서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 편이 등장했다는 우쭐함에 동서 앞에서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전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손윗 사람인데 시어머니랑 동서랑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제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내던지고 제주도에 있는 친정집으로 떠나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동생이 결혼을 해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 제가 가봐야 반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님, 또 배달 음식 드시고 있어요? 어찌된 게 형님은 매번 볼 때마다 입에 뭘 넣고 계시네? 임신하면 원래 그렇게 먹을 게 당기나 보죠? 근데 우리 옆반 선생님도 임신했는데 이상하게 먹을 걸 그렇게 찾지 않으시던데. 형님은 얼마나 우량아를 낳으시려고 그래요? 우량아이면 다행이지. 저 먹는 게 전부 첫째 며느리 뱃살로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요즘 임산부들은 몸무게 관리도 한다고 하던데.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임신 중에도 영양소 필요한 것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라. 살찌면 미워진다고.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임신해서 마음 놓고 먹으면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사람들끼리 막 떠들던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동서,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작 제가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요? 아유, 아니요. 아주버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방송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근데 형님 살이 좀 많이 오르긴 하셨다. 임신해서 찐 살은 1년 이내로 다 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빠진다고 하던데. 남들은 임신한 며느리한테 뭘 더 못 먹여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어머님은 왜 맨날 구박만 하세요? 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얘가, 내가 언제 구박만 했다고? 나를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 내가 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 너 지금 하는 꼴을 좀 봐라.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나? 허구한 날 애까지 가진 사람이 건강식을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배달 음식만 먹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을 하지. 먹는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건데, 임신까지 한 며느리한테 먹는 걸로 뭐라고 하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더라고요. 그렇게 10달을 품은 아이가 태어나고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아기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거 말고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 아이는 정말 100일의 기적이 찾아오기 전까지 눈만 뜨면 우는 아이였어요. 아우,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우리 아들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었는데 애 우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출근을 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하루 종일 버티고 있는 나도 애 우는 소리에 잠 못 자고 환장하겠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뭐가 불편한지 하루 종일 우는데 저도 미치겠어요. 손이라도 타서 그런 건지 내려놓기만 하면 우니까 이제는 손목에 팔목까지 다 아파요. 내가 하루 종일 우리 아들 사업 다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하도 울어제끼니까 집중이 안 된다. 네가 애 데리고 밖이라도 나가. 내가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뭘 할 수가 없지 않니?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네가 다 망치고 있는 것 같다. 유아차에도 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애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살림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냐면서 밥 차려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눈만 마주치면 일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얹혀 사는 주제에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양심이 있어서 군소리 없이 집안일을 했죠. 저희가 딱히 생활비도 내지 않고 얹혀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옆에 졸졸 따라붙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우는 게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일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없고 눈치는 보이는 와중에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애기 분유값이 모자라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날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달에는 저희가 정말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서 아이 분유값이 모자라는데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야? 생활비가 모자라? 아니 분유값 하나 없이 애부터 털컥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정말 답답해서 눈도 못 감고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모유는 왜 안 나오는 거라니? 하도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하니까 모유가 안 나오는 건 아니냐고. 그저 모유 양이 부족해서 분유로 애 배를 채우고 있는 건데 제가 배달 음식을 하도 먹어서 모유가 안 나오는 거라고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모유를 적게 뽑아내고 싶을까요? 그리고 제가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것도 정말 손에 꼽혀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참고 또 참았다가 한번 겨우 시켜 먹는 거였다고요. 각종 수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악착같이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고 하더니 사건이 딱 터지게 되었지요. 동서네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떡하니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네는 정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까지 매매를 하다니 말이야. 저렇게 사람이 계획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사 부부라서 그런지 계획도 완벽하고 돈 걱정 하나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으니. 내가 정말 둘째네 생각만 하면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다 어머님께서 처음에 저희를 보살펴 주신 덕분 아니겠어요? 그때 6개월간 어머님 댁에서 신세 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형님네도 얼른 돈 모아서 집을 사셔야 할 텐데. 형님네만 잘 되면 어머님 아버님 걱정거리 하나 없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동서가 집을 산 이후로 기고만장해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까내리는데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놈의 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를 괴롭히는 건지 남편이나 저나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저희는 이제 6개월 뒤에 공사 다 끝나면 그때 입주해요.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싶었는데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별로 손볼 게 없더라고요. 돈 아꼈죠 뭐. 동서 너무 부럽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가구들도 전부 바꾸겠네.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축하해. 형님은 더 좋은 데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걸요. 어머님께서 살림살이 다 해주시지. 애도 봐주시잖아요. 형님은 그저 쉬고만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형님 복 받으신 건데 그걸 왜 모르시지?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옆에 살고 싶은데 형님은 좋은 것도 못 알아보는 바보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동서가 더 날뛰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콧불수가 되어서 들이받고 싶더라니까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동서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시부모님이 구경을 간다면서 저한테도 따라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왜 가야 하나 싶긴 했지만 동서가 난리를 치면서 이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집 구경도 할 겸 따라갔더니 동서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집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뭘 벌써부터 오시냐고 하더니만 저를 쓱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마침 잘 됐네요. 이삿짐 정리해야 하는데 일 좀 부족했는데. 형님 시댁으로 이사 들어갈 때 제가 도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짜장면은 제가 쏠게요. 형님이 일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가구 위치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나도 그냥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구경 온 거야.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시간 되기 전에 집에 가야지. 에이, 몇 시간 더 있는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그러시면 제가 일당 드릴게요. 누구를 호구로 하는 건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해서는 절대로 못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형님, 좀 치사하시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도 형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님 부려먹는 건 아니죠? 아니,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배짱이람? 가난해서 빌부터 살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아, 우리 어머님이 왜 맨날 속 터진다고 하는지 잘 알겠네요. 동서가 저한테 깐죽거리면 보통은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자 동서가 괜히 저에게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확실하게 말 좀 해둘까요? 얹혀 사는 주제 어디서 강짜를 부리냐고요. 가난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인데 말이죠. 어머님 댁에 얹혀 살면서 일 하나 안 하는 형님 왜 데리고 살아요? 그냥 쫓아내버리세요. 동서가 선을 넘자 제가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끼려고 하는데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서둘러서 동서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더라고요. 예, 조용히 좀 해라. 아니, 너는 교사가 경박스럽게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나서서 첫째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야. 너는 손윗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어? 가난해서 얹혀 산다니.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동서를 꾸짖으니까 동서는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얼굴 하더라고요. 제가 팔짱을 끼고 동서를 바라보니까 동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동서, 뭐라고? 내가 가난해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강짜를 부린다고?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그래. 동서 말에 틀린 소리 하나 없네. 어디 얹혀 사는 사람이 배짱을 부리고 그러겠어? 안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서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막 그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쓱 보더니만 동서에게 괜히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 빨리 말 실수했다고 사과해라. 우리 큰며느리가 뭘 필붙는다고 가난이 죄니 어쩌니 그런 소리라고 잡아줬어. 우리가 큰애 덕분에 살았는데 얼른 사과해. 아니, 너 그렇게 생각 없이 말 뱉으면서 애들 가르치니? 그러고도 네가 교사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동서를 닥달하니까 동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모조리 다 이야기해 주었죠. 사실은 그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서네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시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파트가 많이 낡기도 했고 이래저래 수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아버지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맞지 않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싶으셨던 거지요. 수소문을 하다 경기도 외곽에 타운하우스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 청약 설명회 같은 곳에 참석을 하게 되신 거예요. 투자 설명회니까 당연히 감언이설로 사람을 꼬여냈겠죠. 부자재도 최고급으로 쓴다, 호텔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서 사람을 홀린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그 소리에 이거다 싶으셨는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아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겠다고 줄을 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만 돌아가겠어요? 그놈들은 부지조차 없는 땅에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고 다니던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 둘 다 타운하우스의 꿈에 부풀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넣어 버린 것이지요. 당연히 부지조차 없는 타운하우스가 사기꾼의 계략이었다는 건 금방 드러나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시부모님은 전전긍긍 난리가 났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노후 자금까지 전부 탈탈 털어버렸지. 완벽하게 폐인이 된 와중에 남편은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지. 손가락만 쭉쭉 빨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막막하던 와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구나 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답답했던 제 인생이 쫙 풀리게 되었죠.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제가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받으면서 지내지 않았겠어요. 철저하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계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집을 한 채 사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친정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한 금액이 요즘 신축 아파트로 가봐야 큰 평수를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 애매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니까 방이 넉넉했으면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 집이 경매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경매는 가격을 후려치게 되어 있으니까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한 금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저는 경매로 나온 시부모님 집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친정에서 무슨 돈이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시죠? 저희 친정집이 제주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시국이 딱 터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죄다 제주도로 여행을 오기 시작한 거죠. 렌트카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몰리게 되었고 남동생이 각종 서비스 유치를 하면서 렌트카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바쁘기도 엄청 바빠졌고 돈도 돈대로 쓸어 담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남동생이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 지분이 전혀 없었고 저도 남동생이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경매로 나온 시부모님의 집을 샀고 제 명의로 떡하니 바뀌게 되었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장이 뒤바뀌면서 시부모님이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노후 자금도 없지, 집도 없지. 제가 수틀려서 내 집에서 나가 하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집안일을 가지고 구박을 하시더니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신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알게 된 꿀팁 같은 부분을 혼자만 알기 아쉬워서 너튜브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었거든요. 아침 시간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3분 요리부터 시작해서 집 청소할 때 곰팡이 제거 쉽게 하는 법, 물건 정리하는 법 같은 소소한 팁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도 때울 겸 혼자 알기 아쉬워서 시작한 건데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점점 늘더니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너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보고 가지가지 한다면서 구박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아니 뭘 그렇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찍어대는 거야. 우리 집 내부가 죄다 올라가는 건 아니냐? 어린아이도 사는 집인데 범죄 대상이 되면 어쩌려고 저런 철없는 짓을 해? 저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도대체 살림에 대해 뭘 올릴 게 있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제 너튜브가 대박이 나고 제가 공짜로 물건 협찬을 받아오기 시작하니까
잔소리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집까지 제 명의가 되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더더욱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사정을 몰랐던 동서가 저한테 가난하네, 얹혀 사네 하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시퍼렇게 질려서는 동서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교사식이나 되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지? 동서는 사정을 전부 알게 된 이후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말을 얹었죠. 그럼 동서가 시부모 모시고 살래? 동서네도 이제 아이 가질 계획 있다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딱이겠네. 아이도 봐주실 거고 너무너무 좋았었다며. 그런데 동서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집 평수가 큰 것도 아니었으니 동서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요, 저희 집이 큰 평수가 아니라서 오히려 불편하실 텐데요. 역시 장남이 모시고 사는 게 그림도 좋죠. 저희는 이제 막 내 집 마련했으니까요. 평수도 시댁이 훨씬 크고 위치도 좋으니까 저희 집은 불편해서 지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동서가 서둘러서 변명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그게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네를 뭐 잡아먹기라도 하니? 말이라도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해야지. 언제는 나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더니 그게 전부 빈말이었어. 첫째한테 부럽네 어쩌네 하더니만 죄다 가식이었구나 가식. 내가 믿을 사람을 믿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말을 하니까 동서가 또 난감해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동서가 하던 짓 그대로 하면서 얄밉게 굴었죠. 어머, 아유, 언제는 어머님 옆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더니 신축 아파트에서 같이 살긴 싫은가 보다. 아유, 우리 어머님 속상하시겠다.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티를 팍팍 내는데 누가 모르겠어? 어머님, 그냥 평생 저랑 같이 살아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에서는 안 산다 안 살아. 첫째네랑 살면서 요즘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유튜브인지 뭔지 그거 나오는 재미가 쏠쏠하더라. 그 뭐냐, 우리 첫째는 지역방송에서 인터뷰도 한다고 하더라. 요즘 교권이 추락하네 뭐네 말만 더니만 너도 교사 때려치우고 이런 거나 해. 요즘은 이런 너튜브가 대세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언제는 교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더니만 바로 말을 바꾸는 게 좀 우습더라고요. 동서는 살짝 눈을 흘기면서 그래도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것보다야 교사가 더 명예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한마디 얹대요. 그 명예가 뭐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지. 너는 우리 집 경매 나온 거 사줄 돈도 없잖니. 사돈 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사업 눈도 밝으시지. 고시국에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이래가지고 사업이라는 건 다 시기가 있고 운이 따라야 하는 법이지. 사돈댁이 평소에 복을 많이 뿌리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겠니. 갑자기 생전하지 않던 저희 친정 칭찬까지 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동서는 점점 쪼그라드는데 나중에는 동서도 슬그머니 저희 친정에 칭찬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굴더니만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뭐. 그 이후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 여전히 남편 사업은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너튜브를 해서 그나마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언제 쫓아낼지 몰라서 시부모님 둘 다 제 눈치를 보며 제 일을 도와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 쫓아낼 생각은 없어요. 식사 차려주시지 빨래 청소 제 손이 닿을 거 없이 전부 다 해주시는데 제가 왜 나가려고 하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면 저야 좋죠. 이제는 제 너튜브 촬영까지 도와주시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시는데 저야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생활이 쭉 유지될 수 있게 저도 더 노력해 보려고요.
참는 이에게 복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야 그 빛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